자욱한 흙먼지가 장터의 허공을 가르고 매정한 채찍 소리가 허름한 옷자락을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파여름이 귓전을 때렸다. 비켜라.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감히 관의 행차를 막아서다니 목숨이 2개라도 된단 말이냐. 관졸의 거친 고함과 함께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진흙탕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해진 치맛자락은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앙상한 손은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구경꾼들 틈바구니 속에 가끈이 끊어지고 도포 자락이 너덜너덜한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웠고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파를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내는 바로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이준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관졸들의 횡포를 비난하거나 노파를 동정했지만 정작 그 노파의 아들인 이준은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옷품 속 깊은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묵직한 마패가 숨겨져 있었으나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린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이 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노파는 관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다. 피 섞인 침이 튀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함 그 자체였다. 그때 바닥을 기어가던 노파의 흐릿한 눈동자가 군중 속에 서 있는 이준과 마주쳤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아들의 얼굴은 풍파에 찌들고 낯선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어미의 본능은 단번에 그 핏줄을 알아보았다. 노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니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듯 비명이 흘러나왔다. 준아, 네가 준이가 아니냐. 내 아들 준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노파는 관졸의 발길질을 피할 생각도 잊은 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이준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 순간 장터의 소음이 일시에 멈춘 듯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더러운 거린 차림의 청년에게 쏠렸다. 이준의 심장은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으나 그는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깨물며 표정을 굳혔다. 지금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탐관오리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있는 이곳에서 어미를 아는 채 하는 순간 작전은 실패하고 어미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노파의 피 묻은 손이 이준의 때 묻은 도포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옷감을 뚫고 전해지자 이준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준아, 어미다. 내가 내 어미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노파의 울부짖음은 애끓는 그리움과 한이 뒤섞여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이준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쳐야만 했다. 그는 짐짓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고 거칠고 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에이 재수없게 이 미친 할망구가 누구더러 아들이라는 거야. 사람 잘못 보았소. 나는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오. 이준의 손에 밀려 노파는 다시금 진흙탕 속으로 엉덩방아를 대섰다. 그 충격보다 아들의 외면이 더 큰 고통이었는지 노파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이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어 이준의 가슴을 1000갈래만 갈래로 찢어 놓았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놈 보게 제 어미도 못 알아보는 천하의 불효자식이로구만. 아무리 거렁뱅이가 되었어도 그렇지 어찌 낳아준 어미를 저리 대할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이준은 흔들리는 눈동자를 삿갓으로 가린 채 도망치듯 인파 속을 헤집고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준아 준아 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장터의 소란을 뒤로 하고
이준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낡고 허름한 주막이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주막 안은 어두침침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탁주의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구겨 넣듯 앉은 이주는 주모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탁자 위에는 누가 흘리고 간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파리들이 윙윙거며 날아다녔다. 이주는 갓을 깊게 눌러써서 얼굴을 가린 채 거칠어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어머니를 밀쳐냈던 그 손이었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 뼈만 남은 어깨, 그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던 멍자국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소자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다. 관졸들이 어머니를 짐승처럼 다루는 것을 보면서도 당장 달려나가 칼을 뽑아 그들의 목을 베지 못한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암행어사였다. 왕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그는 이 고을의 탐관오리 조대감과 결탁한 무리들을 일망타진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신분을 숨겨야 했다. 만약 지금 감정에 휘둘려 정체를 드러낸다면 조대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것이며 어머니와 백성들은 영원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주모가 퉁명스럽게 뚝배기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예쏘 국밥 나왔수. 돈은 있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이준에게는 아무런 식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엽전 몇 돈을 꺼내 주모에게 건네고는 숟가락을 들었다. 뽀얀 국물 속에 몇 점 되지 않는 고기와 퉁퉁 부른 밥알들이 떠다녔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쓰라린 속을 지졌다. 그때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뚝배기 위로 떨어졌다. 투둑투둑. 맑은 국물 위로 떨어진 눈물은 기름기 섞인 국물과 섞여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이주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울음을 삼키기 위해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국밥을 퍼넣었다. 짠 눈물과 뜨거운 국밥이 뒤섞여 입안에서 짠맛인지 쓴맛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맛을 냈다. 씹지도 않은 밥알들이 목구멍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주변의 취객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지고 그의 의식은 10년 전 그날로 빨려 들어갔다. 10년 전 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겠다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오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옥 가락지를 빼내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셨다. 그 가락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정표이자 어머니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준아, 부디 몸조심하고 꼭 뜻을 이루거라. 어미는 굶어도 좋으니 너는 밥 굶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어머니의 손은 그때도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가락지를 받아든 이준의 손은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떨렸었다. 보찜을 메고 살인문을 나설 때 어머니는 눈보라가 치는 마을 어귀까지 맨발로 따라 나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다. 그날의 눈보라는 차가웠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던 어머니의 시선만큼은 난로처럼 뜨거웠다. 이주는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그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맹세했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노라고 어머니를 가마에 태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강시켜 드리겠노라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한양 생활은 고달팠고 가진 돈은 금세 바닥났다. 옷가락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책을 사고 붓을 샀지만 몇 번의 낙방 끝에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결국 10년 만에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님으로부터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야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고향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관아의 횡포에 시달리며 거지가 다 된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과 그 어머니를 외면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이었다. 국밥 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이주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품속의 마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이성을 일깨웠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주는 입안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 장터에서 보였던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이었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려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막을 둘러보았다. 옆 자리에서 술에 취해 떠드는 장사치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조 현감 말이야. 생일잔치를 크게 벌인다지. 그놈의 생일잔치 때문에 우리 같은 장사치들은 등골이 빠져 세금을 또 얼마나 걷어가는지. 원. 이준의 귀가 쫑긋 섰다. 조 현감의 생일잔치. 그날이 바로 거사일이 될 것이다. 탐관오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리라.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거린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그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주는 주막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다. 저 멀리 관아의 높은 담벼락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 차가운 옥방에 갇혀있을 어머니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다. 장터 바닥에서 어머니를 밀쳐내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낀 때와 굳은 살이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이 고통은 어머니가 겪고 있을 고통의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으리라. 그는 삿갓을 고쳐 쓰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골목길로 스며들었다. 이제부터 그는 아들이 아닌 어둠 속에 숨어 악을 감시하는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눈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그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폭발을 기다리는 화약처럼 응축되어 갔다. 내일은 조 현감의 비리 장부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모레는 어머니를 구할 증자를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없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그 어깨 위에는 조선 팔도의 정의가 짊어지워져 있었다. 다음 날 고을의 관아인 동원 앞마당은 아침부터 무거운 긴장감에 짓눌려 있었다. 새로 부임한 현감조 대감은 대청마루 높은 곳에 비스듬히 앉아 기름진 안주를 씹으며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붉은 관복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만든 듯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고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은 먹이를 찾는 살카시와 다를 바 없었다. 이방 글에 이번 달 수거한 환곡의 이자가 겨우 이것뿐이란 말이냐. 조 대감이 족자처럼 길게 늘어진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호통을 쳤다. 그 소리에 도열해 있던 아전들이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조아렸다. 사또나으리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이 말이 아닙니다. 산 껍질을 벗겨먹고 연명하는 판국에 더 이상 쥐어짤 것이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으나 조대감은 마시던 술잔을 이방의 이마를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다. 닥쳐라. 내 놈들이 중간에서 떼어 먹은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일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세금을 내지 못한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족치거라. 깨진 술잔 파편이 튀고 이방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 광경을 담장 넘어 늙은 느티나무 아래 거짓골을 한 이준이 지켜보고 있었다. 갓쓴 양반들의 폭거에
이준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준은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을 곳곳을 누볐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마을의 사랑방과 우물가 심지어 관아의 뒷간 근처까지 기웃거리며 정보를 수집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밟고 층부는 예사였고 갓 태어난 젖먹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 원구챔딩의 폐단으로 인해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려는 어미들까지 생겨나고 있었다. 이준이 몰래 엿들은 이방과 호방의 밀담에 따르면 조대감은 진상해야 할 특산물을 빼돌려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준의 품속에는 이미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낡은 창고 바닥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장부를 찾아냈을 때 이준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 장부 한 장 한 장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었다. 몸통인 조대감을 확실하게 따차매고 그 뒤를 봐주는 한양의 배후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더 완벽한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때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포졸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포승줄에 묶인 백성들이 굴비 두름처럼 엮여 끌려오고 있었다. 개 중에는 병든 노인도 있었고 겁에 질린 아낙네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자락에 이준의 심장을 내게 만드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바로 어머니였다. 어제 장터에서 내동댕이 쳐져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을 한 어머니가 포졸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준은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손에 쥔 흙덩이를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어머니의 죄목은 뻔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으로 나온 군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리라.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며 태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던 어머니에게 죽은 남편의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네, 2년 관아의 호출을 무시하고 세금을 체납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 조 대감이 대청마루에서 부채를 쫙 펼치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려졌다. 무릎이 닿은 곳에 날카로운 자갈들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제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찌 세금을 내라 하십니까? 집에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은 형편에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대으며 읍소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조 대감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인연이 말대꾸를 하는구나. 죽은 남편이 낸 세금이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법이거늘 어디서 감히 요설을 늘어놓느냐. 여봐라. 저 늙은 년을 형틀에 묶고 매우 철학관의 위엄을 보여주어야겠다.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어머니의 사지를 형틀에 결박했다. 앙상한 팔다리가 거친 밧줄에 묶이자 뼈가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준은 눈을 질끈 감았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멈추시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마패를 꺼내들고 저 탐관오리의 면상에 들이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그 충동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야 했다. 지금 나서면 어머니는 역적의 가족이나 어사와의 내통자로 몰려 더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다. 암행어사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저 교활한 조대감은 어머니를 인질로 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일십백철하. 집장 사령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굵은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어머니의 둔부를 강타했다. 억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어머니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축 늘어졌다. 둔탁한 타격음이 동원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물을 훔쳤다. 이주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어 나무 기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처지가 원통하여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다.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눈앞에서 어미가 매를 맞는데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이놈이 사람이란 말입니까?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매질이 거듭될수록 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이 독한 노인네 복에 아직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더 세게 치지 못할까. 조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놀이패를 구경하듯 낄낄거렸다.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이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저 웃음소리를, 저 얼굴을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사또, 내 아들이 돌아오면 다 갚을 것입니다. 곤장 10대를 맞고 거의 실신 직전이 된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져 대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청각이 곤두선 이준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내 아들 준이가 한양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면 이 어미의 원통함을 다 풀어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다. 자신이 매를 맞아 죽더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그 믿음이 이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 아들이 지금 바로 곁에서 거짓골을 하고 비겁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하실까. 이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치마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의식은 가물가물해 보였다. 더 이상 맞았다가는 정말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기도가 통한 것인지 이방이 조대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나으리 저 늙은이가 여기서 숨이라도 거두면 민심이 흉흉해질까 두렵습니다. 며칠 뒤 생신잔치도 있는데 초상이라도 치르면 재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옥에 가두고 잔치가 끝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대감은 술기운에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다가 손을 휘저었다. 에잉 재수 없게.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귀한 생일날 송장을 치를 수는 없지. 여봐라 저 늙은 년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굶겨라. 제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형리들이 축 늘어진 어머니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질질 끌고 갔다. 흙바닥에 끌리는 어머니의 맨발이 핏기 없이 창백했다. 이주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옥사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관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주는 그제야 나무 뒤에서 스르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저토록 맑은 하늘 아래서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핏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핏자국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마패를 꺼내들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마패에 새겨진 말들이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 번뜩였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어머니, 이 불효자가 반드시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자책으로 일렁이던 눈동자가 차갑게 식으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썩어빠진 이 고울을 도려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이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발걸음은 관아의 담장을 따라 옥사 쪽으로 향했다. 낮에는 경비가 삼엄하여 접근할 수 없으니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는 옥사를 지키는 옥졸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근처 숲속에 몸을 숨겼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속의 차가운 냉기가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주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과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뿐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와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는 품속에서 낮에 훔쳐낸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입에 넣었다. 모래알처럼 씹히는 찬 밥덩이를 억지로 삼키며 그는 다짐했다. 이 밥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저 탐관오리들을 심판할 힘이 되게 하소서. 밤은 깊어가고 관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러나 조대감이 머무는 내하에서는 여전히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술판 벌어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버리는 저 역겨운 유흥. 이주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노려보며 이빨을 갈았다. 웃어라, 마음껏 즐겨라. 내 놈들의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으며 옥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신음하고 있을 어머니. 그는 오늘 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머니를 만나야만 했다.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약이라도 전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준의 그림자는 옥사의 담장을 향해 길게 뻗어나갔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이제 곧 감옥의 창살 사이로 스며들 달빛 아래서 모자의 비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었다. 밤의 장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고을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처량하게 느껴지는 깊은 밤. 이주는 그림자처럼 관아의 담장을 넘어 옥사로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옥사 주변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옥사를 지키던 옥졸 2명은 탁주에 취해 코를 골며 늘어져 있었다. 이주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졸고 있는 옥졸의 옆에 슬그머니 놓았다. 인기척을 느낀 옥졸 하나가 개슴츠레 눈을 떴지만 달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리는 은전의 빛을 보고는 짐짓 못 본 채 다시 돌아 누웠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세상 옥문은 뇌물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열렸다. 이주는 숨소리를 죽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눅눅한 습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죄수들의 앓는 소리가 지옥의 아비규환처럼 귓가를 때렸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오직 어머니가 갇혀있는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짐승의 눈을 하고 어둠을 꿰뚫어 보았다. 가장 안쪽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독방 앞에 이르렀을 때 이준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좁은 감옥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누워있는 작고 초라한 형체.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피와 땀으로 떡이 져 있었고 낮에 맞은 곤장이의 여파인지 하반신은 피에 젖은 치마로 덮여 있었다.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가 이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당장이라도 창살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다. 어머니, 이 불효자가 왔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외침을 억지로 삼키며 이주는 입을 틀어막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어머니를 외면해야만 했다.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손톱이 벽을 긁어 피가 맺혔지만 그 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때 미동도 없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통스러운지 몇 번이나
바닥을 짚으며 휘청거렸지만 기어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태산도 움직일 듯했다. 이주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건강이나 석방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부디 우리 준이, 한양간 내 아들 준이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춥지 않게 해주소서. 이 늙은 어미는 매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우리 아들만큼은 뜻을 이루어 훌륭한 관리가 되게 해주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오로지 아들의 안위만을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죽어가면서도 10년간 소식 없는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 지독한 모성애 앞에 이주는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오열이 그의 전신을 뒤흔들었다. 자신이 낮에 국밥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은 어머니의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준아, 보고 싶구나. 내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만 만져보고 싶은데.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이 마치 눈앞에 아들이 있는 것처럼 허공을 더듬었다. 이주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옥사 밖에는 조대감의 하수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섣불리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꼴이 될 것이었다. 이주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혀끝에 맴도는 비릿한 혈향이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뼈저린 고통과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내일 조대감의 생일잔치에서 모조리 폭발시키겠노라고. 저 탐관오리들이 뼛속 깊이 후회하도록 지옥을 보여주겠노라고.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는 망부석처럼 서서 그 모든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 기도는 그에게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고 그 어떤 갑옷보다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도를 마친 어머니가 다시 지푸라기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거친 숨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이주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꿀떡 몇 개를 꺼냈다. 직접 전해줄 수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드실 수 있도록 창살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쥐가 물어다 놓은 것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부디 기력을 차리십시오. 마음속으로 빌며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창백한 얼굴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수의를 입은 듯 서글퍼 보였다. 이주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돌렸다. 옥사를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옥사 밖의 차가운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다시 한번 마패를 움켜쥐었다. 마패의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심판의 때가 왔다. 이주는 옥사를 뒤로 하고 관아의 뒤편에 위치한 창고로 향했다. 내일 있을 거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높다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은 그는 곡식 창고의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쌀가마니로 가득 차 있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데 관아의 창고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있는 이 기막힌 현실. 이주는 쌀가마니 하나를 찢어보았다. 하얀 쌀알들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살점이고 피였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장부들을 뒤적였다. 조대감이 빼돌린 진상미의 수량과 뇌물 내역이 적힌 이중 장부가 그곳에 있었다. 어제 찾은 장부가 세금 횡령의 증거라면 이것은 국고를 유용하고 왕실을 기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주는 장부를 품에 챙겨 넣으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조대감 내놈의 목숨줄은 이제 내 손안에 있다. 창고를 나온 이주는 마을 어귀의 성황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역졸들이 거지나 장사치로 위장하여 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준을 보고 역졸의 우두머리가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사또 나으리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내일 잔치가 시작되면 신호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정오 조 대감이 술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는 순간이 바로 거사 시간이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아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옥사에 갇힌 죄수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역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복명하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주는 홀로 성황당 돌탑 앞에 섰다. 10년 전 어머니가 아들의 장원 급제를 빌며 쌓아 올렸을 돌탑이었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 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은 밤새 웅크렸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오늘 흐르게 될 탐관오리들의 피를 예고하는 듯했고 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태워버릴 정화의 불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주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가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다. 이제 몇 시즌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10년의 기다림, 어머니의 고통,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인내,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거지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 비루한 옷차림 속에 감추어진 기계는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그것보다 더 웅장했다. 기다려라. 내 오늘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요란한 잔치판을 벌여주마. 이주는 관아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날이 밝자 마을은 조 대감의 생일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다. 관아의 하인들은 소와 돼지를 잡느라 부산을 떨었고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꽃가마를 타고 줄지어 들어갔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졌지만 백성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 화려한 잔치가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주는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관아 쪽을 바라보는 신염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저놈의 잔치 벼락이나 맞아라. 한 노인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이주는 속으로 대답했다. 그 벼락 오늘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의 품속 마패가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리는 듯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동원 앞마당에는 화려한 차일이 처지고 비단 방석 위에는 기름진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유지들과 아전들이 때를 지어 앉아 있었고 그 상석에는 조대감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기생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파한대소하고 있었다. 젓가락 장단에 맞춰 기생들의 춤사위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자드시오. 이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하여 조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높이 치켜들자 좌중의 객들이 앞다투어 아부를 떨며 술을 들이켰다.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하여 관아밖까지 퍼져나갔으니 담장 너머 굶주린 백성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그 시각 동원의 입구를 지키던 포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지가 기웃거려. 포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비틀거리며 잔치마당으로 들어섰다. 갓은 다 부서져 반쪽만 남았고 옷은 흙투성이인 영락없는 거지 바로 이준이었다. 허 관아의 인심이 그리 야박해서야 쓰나 내 지나가는 과객인데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왔소.
술 한 잔과 고기 한 점만 주면 내 조용히 가리다. 이주는 포졸들이 찌르는 창대를 이리저리 피하며 능청스럽게 대청마루 쪽으로 다가갔다. 흥겨운 잔치판에 난데없는 불청객이 끼어들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조대감은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들이닥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조대감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이주는 오히려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사또 좋은 날 살생을 해서야 되겠소. 내 비록 행색은 이래도 긁게나 읽은 선비요. 술 한 잔 주면 사또의 만수무강을 비는 시 한 수 지어 올리리다. 시라는 말에 조대감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평소 풍류를 즐기는 척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던 그는 거지 선비가 지어 올릴 아부가 궁금해진 것이다. 호우거지가 글을 안다고 좋다. 어디 실력이나 한번 보자꾸나. 만약 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이방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필묵을 이준 앞에 던져주었다. 이준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으나 취한 관리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준은 거침없이 붓을 놀려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글씨를 써 내려갔다. 일필이지로 써 내려간 시는 그 기세가 등등하여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이준은 붓을 던지고 쓴 시를 소리 높여 읊었다. 금준미주 친준매조는 천인열 챗는세이요. 옥반가요 유반자여는 만성고 만신거라. 총눈악시 주류로시 민눈악 민누로하고 가성고처 그샹거주 원성고 왼성거라. 금항아리에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낭낭한 목소리가 동원마당에 울려 퍼지자 시를 알아들은 좌중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흥겨웠던 음악소리가 뚝 끊기고 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발칙한 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당장. 조대감이 술상을 엎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이준을 향해 쇄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준은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준의 우렁찬 외침이 청천벽력처럼 고을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했고 억눌린 백성들의 한을 대변하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그 신호와 동시에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담장 밖 지붕 위, 심지어 잔치상 밑에서까지 거지와 장사치로 위장했던 역졸들이 무기를 들고 벌떼처럼 들이닥쳤다. 아이고, 나 살려 동원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은 갓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쥐새끼처럼 도망치기 바빴다.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놈, 담을 넘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놈,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놈 등 그 꼴이 가관이었다. 역졸들은 몽둥이와 오랏줄을 휘두르며 부패한 관리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준의 부하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조대감은 발버둥 쳤지만 역졸의 몽둥이 찜질에 비명만 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준은 깨진 술병과 엎어진 음식물로 엉망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조 대감이 앉아있던 상석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그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 그는 낡은 갓을 벗어 던지고 품에서 관모를 꺼냈었다. 누더기 옷은 그대로였으나 그 기품은
왕을 대신하여 온 어사의 위엄 그 자체였다. 죄인 조가 놈을 대령하라. 이준이 호령하자 포승줄에 꽁꽁 묶인 조대감이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다.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아래 것들이 제멋대로 한 짓이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조대감은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준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압수한 장부를 꺼내 던졌다. 내놈이 횡령한 국고와 백성들의 고열을 짠 내역이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거늘 감히 오리발을 내밀려 하느냐. 내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니라. 이준의 추상 같은 꾸짖음에 조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명령했다. 관아의 옥문을 열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 어사의 명쾌한 판결에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암행어사 만세. 어사또 만세. 그 함성은 지축을 흔들며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때 옥사 쪽에서 옥졸들이 죄수들을 부축하여 나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한 얼굴의 죄수들 사이로 포졸의 등에 엎여 나오는 노파의 모습이 보였다. 이준의 어머니였다. 며칠간의 옥살이와 모진 고문으로 그녀는 거의 실신 상태였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다. 이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으나 아직 공무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애써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어머니는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두리번거렸다. 무슨 일이냐? 또 나를 때리려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다. 포졸이 어머니를 대청마루 아래 내려놓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높은 곳에 앉아있는 어사를 바라보았다. 역광 때문에 어사의 얼굴은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그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었다. 죄인 김씨 고개를 들라 이준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대는 관세를 체납하고 관아의 권위에 도전한 죄로 옥에 갇혔다 들었다. 허나본 어사가 조사한 바 그것은 탐관오리의 부당한 처사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그대의 죄를 사하고 즉시 방면하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관복 대신 누더기를 걸쳤지만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마패를 쥔 청년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1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주름지고 수염이 났지만 분명 자신의 아들 준이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준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가 어사가 되어 온 것이냐. 이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불효자 준이 이제야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숨이 타를 듯 헐떡였다. 평생의 한과 서름,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말문이 막힌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그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이고 내 새끼가 정말로 왔구나.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목 놓아 울부짖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준 역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모자의 통곡 소리는 승리의 함성보다 더 크게 더 절절하게 관아 마당을 채웠다. 지켜보던 백성들도 역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간의 고초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의 몸이 아들의 품속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을 놓은 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이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축 늘어진 채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준은 어머니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악은 심판받았으나 어머니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이준은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급히 찾으며 소리쳤다. 의원은 어디 있느냐. 당장 어머니를 살려내라. 하늘은 무심하게도 여전히 푸르기만 했고 승리의 환호성 뒤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과연 이 눈물겨운 모자에게 진정한 봄날은 찾아올 것인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정막이 찾아왔다. 관아의 뜰을 가득 메웠던 성난 함성과 피비린내는 씻은 듯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쑥 냄새와 쌉싸름한 탕약 달이는 냄새가 낡은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이준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10년간 홀로 지켜온 낡은 집이었다. 방 안에는 윗목에 놓인 질그릇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랫목에는 쇠약해진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주는 관복을 벗고 소매가 걷어 올려진 하얀 무명옷 차림으로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물수건을 짜서 어머니의 식은 땀을 닦아내며 앙상하게 드러난 어머니의 손등을 자신의 볼에 비비고 또 비볐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틀과 바느질로 지문이 닳아 없어진 그 손이 이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전 장터에서 매몰차게 뿌리쳤던 그 손을 이제야 마음껏 잡을 수 있게 된 것이 사무치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얕은 신음을 토하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서서히 선명해지자 어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차올랐다. 준아, 우리 준이냐? 갈라진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이준은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다. 예, 어머니, 접니다. 소자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손끝이 아들의 눈썹, 코, 입술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꿈이 아니로구나. 네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게다가 어사가 되어 오다니.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입가에 핀 옅은 미소는 마치 마른 땅에 핀 한 송이 들꽃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웠다. 이주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방구석에 놓인 미음 그릇을 가져왔다. 어머니 기력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선 이 미음이라도 좀 드십시오. 그는 숟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미음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주는 코끝이 찡해졌다.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을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미음 반그릇을 비우고 기력을 조금 회복한 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이준이 급히 부축하여 벽에 기대앉게 했다. 그리고 그는 방바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향해 정자하고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다. 이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것은 단순한 무난 인사가 아니라 뼈를 깎는 참회와 사죄의 의식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이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번 장터에서 어머니를 뵙고도 모른 척하고 심지어 밀쳐내기까지 했습니다. 옥에 갇혀 계실 때도 당장 달려가 구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핑계로 천륜을 어긴 이 불효자를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떨어진 그의 눈물방울이 다다미를 적셨다. 어사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서운함 따위는 티끌 만큼도 없었다. 오직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이해와 사랑만이 넘실거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몸을 숙여 엎드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내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어미는 다 안다. 네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네가 나를 아는 채 했다면 저 악독한 놈들이 우리 모자를 가만두었겠느냐. 너는 나 하나를 버림으로써 고을의 수천 백성을 구한 것이다.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길이 아니겠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나는 네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 너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이다. 그러니 고개 들거라. 당당하게 어미를 보거라. 어머니의 관용과 지혜 앞에 이주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10년의 그리움과 며칠간의 긴장,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녹아 있었다. 해질녘 모자는 낡은 초가집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붉은 노을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들 앞에는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와 이가 빠진 사발 2개, 그리고 김치 한 보시기가 놓여 있었다. 이주는 주전자를 들어 어머니의 사발에 하얀 막걸리를 가득 따랐다. 어머니 받으십시오. 비록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은 아니지만 아들이 올리는 술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다. 고맙다. 임금님이 내린 어사주보다 이 막걸리 한 사발이 내게는 더 귀하구나. 어머니가 사발을 들이키자 목젖이 꿀꺽 움직였다. 이준도 자신의 사발에 술을 채우고 단숨에 들이켰다.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오랜 이별과 고통의 시간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가 된 모자의 정을 확인하는 생명수였다. 그래, 한양살이는 어떠했느냐?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느냐? 술기운이 오르자 어머니가 넌지시 물었다. 이주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주신 옷 가락지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주막에서 찬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가 싸주신 쌈짓돈을 만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켜주셨음을 압니다. 이주는 품속에서 깨끗한 천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10년 전 어머니가 주셨던,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팔아야만 했던 옷가락지였다. 그는 장원 급제 후 첫 녹봉을 받아 전당포를 뒤져 기어이 그 가락지를 찾아왔던 것이다. 어머니, 이거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준이 어머니의 거친 손가락에 옷가락지를 끼워드렸다. 초록빛 영롱한 가락지가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빛났다. 어머니는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귀한 것을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내 아들 마음 씀씀이가 이리도 깊구나.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마루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렸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주는 암행어사였고 아직 조선 팔도에는 그가 해결해야 할 부정부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왕의 밀명을 받은 몸이기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임금님의 명이 있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이 어미의 아들만이 아니라 나라의 아들이 아니더냐. 썩은 살을 도려내고 백성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한지 안다. 내 걱정은 말고 가거라. 나는 이제 네가 어디에 있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다. 가서 훌륭한 목민관이 되거라.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배고픈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어다오.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이주는 행장을 꾸렸다. 다시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옷을 걸친 그는 겉모습은 거지였으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역졸이 준비한 말이 푸르륵 콧김을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살인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살펴가거라. 밥 굶지 말고. 어머니의 작별 인사는 10년 전과 똑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이제는 불안과 걱정 대신 신뢰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주는 말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소자나라의 일을 마치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냐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멀어져 갔다. 이주는 마을 어귀를 돌아설 때까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찬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지만 가슴 속에는 어머니가 따라주신 뜨거운 막걸리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앞으로 그가 마주할 험난한 여정에서 그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아들이 사라진 길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가는 길에 빛이 가득하게 하소서. 백성을 살리는 참된 어사가 되게 하소서.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을 구한 암행어사 이준의 전설 뒤에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그 자식을 나라에 바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부모 곁에서 시중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올바른 뜻을 펼치는 것임을 이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사이로 오늘도 낡은 삿갓을 쓴 어사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